자, 이제부터는 동성애가 선천적인가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의 선천적을 부정하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동성애를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을 봤어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느냐, 또 동성애자의 두뇌는 일반인과 다른가, 또 태아기 호르몬은 어떻는가, 뭐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 재생산에 의한 반론. 자,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 양식은 결코 유전적일 수 없다. 만약에 어떤 행동 양식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 그러면 점점 자손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애가 유전이라면 이미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은 동성끼리 좋아하기 때문에 남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성한테 끌리지 않아요.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억지로 결혼하는 것이 15%밖에 안 된다 그래요. 동성애자들은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 가족이나 주위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것도 한 15%가 되니까 결국은 그 동성애 유전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동성애가 유전에 의해서 유전자 때문에 한다면 결국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동성애가 남아있고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은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질환과 동성애의 빈도를 비교해놨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동성애라는 것은 정상적인 유전자가 돌연변을 일으켜 가지고 동성애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전자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우리가 유전질환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프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유전질환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운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전질환이에요. 그런데 이 유전질환들은 빈도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0.25% 이하예요. 그리고 모든 유전질환들을 다 합쳐도 대략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100명당 1명꼴로 기형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서구에서 동성애, 양성애의 빈도를 다 합치게 되면 대략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크지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냈느냐와 동성애 빈도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청소년기라는 것은 14살에서 16살을 의미합니다. 미국인데요. 그 14살에서 16살을 대도시에서 보냈느냐, 중소도시에서 보냈느냐, 시골에서 보냈느냐에 따라서 빈도가 달라집니다. 남자 여자 똑같아요. 만약에 대도시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시골에서 자라면 적습니다. 그리고 중소도시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뭘 나타내느냐, 동성애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만약에 동성애 유전자에 의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많은 유전자와 관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등 동물일 경우에는 뭐 한 개, 두 개 유전자가 결정을 하지만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행동 양식에 관여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수많은 유전자가 관련을 했다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수많은 유전자가 변해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니까, 돌연변이 의해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천천히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가계 조사를 해보면 갑자기 동성애자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동성애가 타고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란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아요. 또 같은 엄마 뱃속에 자라니까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높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를 한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베일리라는 사람이 1991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남성에 대해서 했는데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52%, 이란 쌍둥이는 22%, 다른 형제는 9.2%, 입양된 현재는 11%.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자, 다른 형제에 비해서 쌍둥이는 일치율이 높지요. 또 그 다음에 일란 쌍둥이하고 이란 쌍둥이의 일치 비율은 차이가 납니다. 일란 쌍둥이는 52%, 이란 쌍둥이 22%니까 이란 쌍둥이의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일란 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아요. 반면에 이란 쌍둥이는 같은 엄마 뱃속에 자라긴 하지만 유전자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란 쌍둥이와 이란 쌍둥이의 차이점은 뭐냐? 유전자가 같으냐 다르냐예요. 자, 그래서 일란 쌍둥이는 52%, 이란 쌍둥이 22%니까 이 결과를 딱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정말 동성애는 유전적이구나. 유전자가 같으면 일치율이 높고 유전자가 다르면 일치율이 낮고. 자,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를 보고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990년대 초반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논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1993년도에 해머라는 사람이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그랬고요. 1991년도에 리베이가 동성애자들의 두뇌는 일반인과 다르다 그랬고, 또 여기서 보세요. 저 1991년도에 베일리가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이란 쌍둥이보다 훨씬 크다. 자,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그렇게 믿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결과의 문제점은 뭐냐? 이 결과는 친동성애 성향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조사 대상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할 때 동성애자들이 많이 보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연구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대상자를 모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성애자이면서 쌍둥이들이 대거 응모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응모자를 모은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습니다. 요즘은 국가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쌍둥이냐 아니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응모자를 모은 게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2000년에 캔들러가 미국에 있는 사람 1512명을 했을 때 그 일치 비율이 18.8%. 자, 요거는 남녀 구별 안 했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 없이 하니까 18.8%. 그 다음에 베일리, 아까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국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2000년에 호주에서 3782명을 하니까 남자는 11.1%, 여성은 13.6%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자, 랑스트롱이 2010년도 스웨덴에서 7652명, 제일 많죠.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을 봅니다. 이게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사 대상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통계적으로 신뢰도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있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일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10명당 1명이에요. 일란 쌍둥이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유전자도 똑같습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자라니까 선천적인 영향도 동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1명이 일치하고 9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동성애는 유전자와 태아기 호르몬에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난다. 동성애는 타고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인하는 최근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이 2016년도에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을 요약하면 성적 지향에 대한,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죠. 성적 지향에 대한 최근까지 연구를 요약한 후에 성적 지향은 타고난 것이며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고정된 특성임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타고나다. 그 다음에 동성애는 뭐 인간의 고정된 특성이다. 이런 거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성적 지향에 대한 인과적인 생물학적 설명은 없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생 조사 연구는 성적 지향이 사람의 일생 동안 꽤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한 연구는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다고 한 남성 청소년이 80%가 성인 되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청소년 때는 자기가 동성애에 끌린다고 했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80%가 그렇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 성적 지향 동성애는 유동적이다. 청소년 때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일시적으로 수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2016년도에 책을 적었어요. 책 제목은 My Gene Made Me Do It. 그러니까 내 유전자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Homosexuality and the Scientific Evidence, 그러니까 동성애와 과학적 증거라는 책입니다. 근데 책 제목은 마치 유전자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했지만 이 책은 동성애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나타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전학자, 인류학자, 발달심리학자, 사회학자, 내분비학자, 신경과학자, 성의학자, 쌍둥이 대상 연구자 등에 의해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에 대한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계의 주류입니다. 과학계의 주류는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했던 대로 1990년대는 과학자들도 거기에 휩쓸렸지만 이제는 데이터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동성애 옹호자들, 동성애자이면서 과학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동성애 선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일리 등이 2016년도에 발표한 논문. 이 베일리는 동성애 옹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2016년도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우간다의 동성애 처벌법이 만들어진 후에 동성애자 인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쓰여진 논문에서조차 최근까지 연구를 요약한 후에 모든 합리적인 과학자들이 동의를 얻을 만한 성적 지향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은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 옹호자, 베일리는 동성애 옹호자입니다. 이 우간다에서 동성애 처벌법을 만들고 나니까 논문을 써서 동성애자 인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논문을 썼고 그 결론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합리적인 과학자들의 동의를 얻을 만한
성적 지향 원인을 규명하는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왜 생기는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자들도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이 베일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지금 한 발 물러나 가지고 동성애가 왜 생기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데이터들이 이제는 선천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선천적이지 않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 물러났습니다. 자, 이걸로 동성애 선천적인가 세 번째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